이번 텍사스에서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게다가 흑인 젊은 분이 당선됐잖아요. 이건 무척 상징적인 선거입니다. 합리적이 아닌 놈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합리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하니까 얘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심지어 최근에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AI 사이트도 등장을 했습니다. 아, 사람한테 일을 시켜요? 예, 그게-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야, 일단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지금 현업 매니저였으면 바로 지금 전화해가지고 매매팀에 인코팅 회사들 글로벌 전체에서 사이즈 있는 데 5개 쇼쳐 지금 바로 나갔을 것 같아요. 거래 시간도 또 늘린다면서요. 거래 시간이 네, 아침 7시까지 7시부터 15시로 한다면서요. 예. 카지노 개장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오투도감 새로운 멤버 조인한 이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장이 아주 그냥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최용호 과장님께서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첫 출연하셨는데 네. 주변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뭐 화면 잘 나온다고 아니, 얘기 그 화면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잘생기신 거고. 그 네. 예. 저희 파트장님 왜 이견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덕분에 제가 더 커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긴 네, 네.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첫 출연이다 보니까 네. 예, 말도 좀 버벅인 것 같고 했는데 아. 그래도 두 번째니까 긴장도 많이 풀리고 해서 더 얘기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긴 우리 강의장이라서 공간도 훨씬 더 넓은 곳이라서 좀 크고 넓은 얘기들도 오늘 좀 많이 나눠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까요, 파트장님? 네. 오늘은 그래도 이제 한번 적응을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준비해 주신 질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 슬쩍 봤는데 네. 오늘 언제까지 촬영하고 가실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밤은 안 새우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다음엔 한번 언제 라이브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질문 주셨던 내용 제가 대신 좀 네. 해서 진행을 해보면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썼다? 시장이 너무 흔들리니까 신경 안 썼다라고 볼 수 있지만 페드의 새로운 의장이 이제 내정이 됐습니다. 네, 됐죠. 그 얘기 좀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분 사위? 케빈 워시 이번에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되기 전에는 조금 확률이 낮았다가 뭐 갑자기 이제 인터넷에 갑자기 백악관 쪽에 등장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좀 시장이 빠르게 반영을 한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지정됐을 때가 이제 아마 이제 루머가 돌았을 때가 한국 시간으로 이제 아침 10시에서 12시 사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시장이 큰 반응이 없었다가 이제 아시아장 마치고 미국장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원자재 시장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세게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지명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또 앞으로 청문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임명 과정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이 많은데 등장했던 인물 중에서 가장 적게 언급됐던 사람이 실제로 지명됐어요. 이것은 기존의 그쪽 팀에서 트럼프 팀에서 베센트나 여러 명들이 이제 관여했을 텐데 예상하고 하고 싶었던 상황이 아닌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상황이 급변했어요. 트럼프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국내와 국내 모두 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라는 식으로 선을 넘은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 해외에서는 그린란드 사태로 폭발을 했고 내부에서는 페드에 소송을 거는 부분으로 폭발했기 때문에 선을 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극도로 반응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으면 이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쪽도 이제는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페드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람으로 저는 급하게 바뀌었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알바끼 해놓은 애 있잖아요. 양쪽 이름 타이틀을 갖고 있다가 요번에 행정부 타이틀은 뺐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 지금 뭔가 자기네들이 힘이 있을 때는 그런 타이틀을 안 빼겠죠. 근데 뭔가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과정에 나타난 인사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케빈 워시가 굉장히 좀 매파적이다. 그런 성향도 일부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준 쪽에서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 쪽으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금리 인하도 진행을 할 것이다. 사실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저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결과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페드 쪽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 느낌이 저도 들었고, 네. 그리고 어떤 이제 그러니까 QT를 할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지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최영호 과장님을 제가 2016년에 우리가 인연이 돼서 처음 같이 근무하고 오늘까지 이제 한 10년이 넘게 보고 알고 지내는 사이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러니까 서로를 어느 정도 잘 알잖아요. 근데 지금 그 최영호 과장님의 원래 성향과 그다음에 지금을 보고 있는 시각이 합리성의 베이스로 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합리적이 아닌 놈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합리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하니까 얘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막 그러면서 그래도 지금 저 행동은 합리적일 거야 라는 가정이 깔린 상태에서 질문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 방식이 지금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 양아치 새끼 저거 저 뭐 어쩌려고 하는 거야 저거 저 지금 바로 안 먹히니까 이제 또 무슨 수를 쓰려고 하는 거야 저게 또 커뮤니케이션을 내부에 한다? 걔가 무슨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트럼프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것에 얘가 더 나아, 쟤가 더 나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지. 얘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뭔가를 하고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케빈 워시라는 인물 잘 모르고 패드의 역대 의장들이 뭐 했던 사람들인지 사실 잘 모르는 관점에선 네. 이번에 케빈 워시가 지명되고 나서 쿠팡 사회이사였다라는 게 국내에서는 사실 뉴스가 좀 됐고 아,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에스티 로더 가문의 사위라고 하는 것도 네.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돈 잘 벌고 IT나 이런 쪽에서도 주도권을 갖고 있는 쪽에 약간 그런 선봉장 아닌가? 자기네 또 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의장의 자리에서 뭔가 그런 공정한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너무 한쪽에 치우친 거 아닌가? 라는 그냥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베센트란 좀 색깔이 가장 비슷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했나. 요즘 5년, 10년 지나면 그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 뒤처진 사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자리에 물망에 오르거나 선택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페드에 지난번에 있을 때 매파적이었다 한다라는 그 의견이 일정 부분의 중요도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 중요도를 50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저는 그 중요도를 10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매파라고 했었던 부분이지만 인터넷에 보시면 뉴스에 보시면 나온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이 친구 되게 스마트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현재에 대한 파악과 자기가 과거에 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상황과 엮여서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특히나 제 눈에 띈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경제이론이 안 먹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매파였을 때는 과거의 경제 이론으로 판단했을 때 매파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을 자기가 세상 바뀌었어. 옛날 이론 쓰면 안 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의 행동을 했는지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와서 하는 걸 봐야죠. 그러면은 어쨌든 케빈 워시가 이제 자리에 앉을 예정이고 결과적으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상승에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지명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그 부분을 한 것이고 금리 인하를 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쵸. 네, 트럼프는 딴 거 다 관심 없어요. 예. 금리를 그래서 네가 가서 금리를 인하해 라는 부분인데 지금 1개월 전과 지금 2월 달이잖아요. 2월 초인데 1월 초와 지금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네, 너무 바뀌었죠. 근데 지금 6개월 후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 6개월 후의 일을 지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한 환경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냥 입만 아픈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시간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지 지금 예측한다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에너지를 안 쓰는 게 낫겠죠.
지금 트럼프 지지율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 사실 좀 논외적 투자 얘기가 아닐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관점으로 그냥 궁금한 건 트럼프의 정치도 투자에 연관이 있는 거죠, 뭐.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최근에 트럼프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수치가 제가 2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봤었던 수치 같은 느낌이 슬슬 들고 있어서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었던 결과 같은 게 미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확실히 1등 국가는 1등 국가다라는 느낌을 요즘 받은 게 우리는 그 대구 쪽의 선거 결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바뀌잖아요. 그 시장 아주머니들 인터뷰하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는 이쪽 사람 찍어 막 이렇게 막 인터뷰들 막 하는 네네. 모습 나타나는데 이번 텍사스에서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게다가 흑인 젊은 분이 당선됐잖아요. 이건 무척 상징적인 선거입니다. 트럼프가 가장 자기의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민주당한테 뺏겼고 흑인한테 뺏겼어요. 이건 사람들이 그 부분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부분에 트럼프를 활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도 이 부분은 이번 상원의원 그 흑인분 된 걸 통해서 사람들은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완전히 지금 레드 스윕이라고 했던 트럼프가 1년 전에 당선됐을 때랑은 그 1년 동안 트럼프가 해온 그 미치광이 파시즘적인 행동에 의해서 그래서 바뀐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얘기 들으면서 최근에 생각이 되게 많고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중간 선거 때 이제 하원은 민주당 쪽이 뭐 일부 이제 언론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 쪽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좀 색깔이 지금과는 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그 이벤트가 있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또 다른 수를 써서 또 본인의 어떤 입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있거든요. 마음 한구석에. 그런 캐릭터들은 멈추지 않아요. 음. 그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한다는 것은 디폴트 값인데 지금 디폴트 값을 그럴 수도 있고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어프로치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게 성공하든 안 하든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유용성이 없는 거죠. 잘못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하는데 그 유용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효과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지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트럼프가 말만 하면 지금 바보 멍청이 된 코인 시장도 처음에는 올려줬고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도 한다라고 했을 때마다 관련주들이 20% 30%씩 하루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던 게 트럼프가 당선되고 6개월 안의 구간이었고 그 6개월이 지나던 시장부터 코인 시장이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상해졌죠. 진짜 선수들은 그 안에서 뭐가 안 돌아가고 이거 한다라는 부분들을 반영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안에서의 판단과 분위기가 달라진 부분이 점점 있다가 외부에까지 확산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트럼프 같은 그러한 캐릭터들은 쫄려요. 그럼 쫄리면 지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지만 공포와 두려움이 극단적으로 커져요. 미국 사회는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총살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선거할 때도 여기 뭐 김학국이 뭐 신의 뜻이라는 뭐 이랬었는데 신의 뜻으로 귀가 아니라 그냥 보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자기의 현재 상황을 지키기 위한 액션을 더 세게 하는 거죠. 그 더 세게 하는 액션이 베네수엘라도 갖고 그린란드도 갖고 하는 거죠.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서 사실 반대편에서 우리가 투자병보 우리 채널에서 다뤘던 이야기죠 하지만 그 캐나다의 카니 총리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멋진 연설을 하셨죠. 네. 근데 연설 보셨습니까? 근데 뭐 저는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일단 분위기가 이제는 몇 개월 전이랑 이제는 너무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보이고 이 흐름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흐름이라는 것은 트럼프가 약해지는 흐름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유럽과 중국 간의 공조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도하고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 인도랑도 나타나고 있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도 인도랑 중국과 또 회담이 있었던 협업을, 거고, 예. 협정이 체결된 게 있죠. 협정 체결이 된 부분들. 되게 지금 한 달 만에 너무 다양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카니 총리 얘기해서 너무 넘어간 것 같아요. 예. 하차장에 다시 돌아가서 네네. 아, 네. 사실 저는 카니 총리 보면서 연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중국 고전이 삼국지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 동탁에 맞서서 군웅할 거를 그 반동탁 연합을 외친 조조랑 원소 모양새가 딱 생각이 났거든요. 카니는 저는 약간 조조가 아닌가라는 느낌의 캐릭터성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대장이 될 생각은 없지만, 네. 그 원소라고 하는 기치를 세워서 네. 반동탁 연합을 이제 세우는 이런 모양새지 않나라고 모습을 봤거든요. 물론 이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삼국지에서도 그랬지만 동탁은 쓰러질 텐데 네. 그 이후에는 정말 난세가 펼쳐져서 온 사방의 시장이 찢어지는 모양이 나왔던 게 있으니 앞으로도 시장이 그렇게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삼국지의 얘기는 일단 중국 분들이 한국 사람들 왜 만나면 삼국지만 물어보냐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삼국지 말고 다른 책도 좀 네.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읽어주시면 좋겠고 그 황제가 된다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웅할 거를 한 것이고 다시 뭐 세계가 됐다가 뭐 오삼국기가 됐다가 춘추 전국시대도 했었고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타이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캐나다, 미국, 한국, 유럽, 인도 이 얘기는 세계의 패권이잖아요. 세계 패권은 공식적으로 세계 패권이라는 게 있지만 그게 세계의 황제다라는 자리는 없어요. 그 정확하게 타이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둘 다 갖고 있는 개념을 증명해내야 사람들이 패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내가 차지했어라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고요. 그 점의 차이가 크죠. 삼국지랑. 그래도 이 패권을 차지하려고 중국이 열심히 했었는데 중국 왜 과거형으로 얘기하시죠? 네, 근데 이제 하다가 조금 살짝 뒤로 물러져 있다가 나름 이제 자기 빼고 날아서 캐나다, 유럽 이런 친구들이 저 동탁 같은 미국이랑 싸워야 돼. 약간 반대편에 서겠어. 라고 하니까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중국이 지금 추구하는 전략은 패권 전략일 수가 없잖아요. 일단 상황이 안 됩니다. 뭐 능력이 돼야 하는 거지. 능력이 안 되는데 헛발질을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바보인 거죠, 뭐. 근데 중국이 그런 바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굴기라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2018년부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2020년대 초반까지 그 분위기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이 민간에서 나온 부분이지 정부에서의 그 공식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느낌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중국이 더 중요해져야 돼 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중국이 패권 국가가 돼야 돼 라는 개념은 없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쟤는 내 적이야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패권 국가인 내가 패권 국가인데 제가 내 적이라는 얘기는 쟤는 패권을 시도하는 놈이야 라고 스스로 정의한 거예요. 미국은. 그러고 나서 지금 IT를 집중으로 해서 계속 그런 정책들이 나왔던 것이고 그러다가 그 부분이 중국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연극의 시나리오의 내용의 방향성은 중국이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이 만들었고 미국이 변환했다가 그 변환된 부분이 계속 작동하나 했다가 이상해진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미국이라는 이름으로 한 거 맞아? 그냥 트럼프란 이름의 연극 아니었어? 라는 부분이 지금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의를 자꾸 사람들이 다 미국이라고 하고 계세요. 미국은 무슨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금 저 공화당 흑인 의원 뽑은 것도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자꾸 쳐다보려니까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뭐 어떠한 현상을 자꾸 보고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미국이 어쨌든 그 소프트파워, 하드파워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IT라고 하는 분야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굉장한 챌린지가 그 중국에서 이뤄졌던 게 딥시크 사태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 2월 5일 목요일 밤 어제 저녁에 이제 미국 IT 기업들이 휘청하고 나서 딥시크 2.0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좀 사부작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엔트로픽이 아니라 딥시크라고요? 그러니까
사태의 이름을 부릴 때 음. 딥시크에 대한 이슈로 처음에 있었던 거긴 하고 네. 그 다음에 대한 부분인데 뭐 제가 봤던 리포트에서는 엔트로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엔트로픽처럼 저런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 AI 자체가 에이전트. 예. 오픈 리소스 상에서 더 빠르게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네. 중국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잠깐 다뤘던 딥시크 다음 버전이 발표될 때 더 강한 충격으로 밀려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AI 에이전트는 저보다 최영호 과장님이 네. 잘 아시니까 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AI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이제 AI가 에이전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거를 지금까지는 AI한테 간접적인 도움을 받아서 일들을 처리를 해왔는데, 네. 이제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AI가 저희 대신에 일을 처리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딥시크 2.0처럼 굉장히 강력한 충격으로, 그러니까 딥시크의 충격처럼 이번에 이제 클로드가 굉장히 좀 큰 충격을 주었거든요. 이게 용화 과장님보다 저도 모르고 많은 전우님들도 모르시니까 예를 좀 들어서 예. 섞어 설명해 주실래요?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예를 들면 제가 카드 정보를 이제 AI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AI랑 대화를 할 때 나는 지금 일본으로 여행을 뭐 언제 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본은 언제 여행 가기가 좋다라는 답을 해주겠죠. 그럼 마음에 든다. 그때로 예약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가격까지 다 스스로 탐색한 뒤에 사용자한테 그 가격을 알려주고 일정은 괜찮은지 물어본 뒤에 오케이 그러면 그 일정으로 예약을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제까지 그냥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물어보긴 하네요, 그러면. 물어보기는 하죠. 아. 근데 그것조차도 네. AI한테 어떤 세팅 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틀린데 정보 가지고 네가 알아서 짜 하면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예, 그냥 이제 나는 어린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가 다 알아서 해줘 하면은 결제까지 다 알아서 그냥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통보를 해줄 거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뛰어나진 AI의 금치산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AI 사이트도 등장을 아, 했습니다. 사람한테 일을 시켜요. 예, 그게-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시고 계셨어요? 아니요, 저도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저도 이제 이틀 전에 그 사이트가 오픈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홈페이지에 사람이 가서 본인의 사진, 그다음에 직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들, 그리고 원하는 시급을 입력을 합니다. 아하. 그러면 AI가 그거를 쭉 검색한 뒤에 음. 그 사람을 픽해서 일을 시킨다는 거죠. 야, 일단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지금 현업 매니저였으면 바로 그 인크루팅 하는 회사들 숏을 지금 쳤을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전화해가지고 매매팀에 인크루팅 회사들 글로벌 전체에서 사이즈 있는 데 5개 숏 쳐. 지금 바로 나갔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좀 이게 마치 이제 링크드인처럼 어떤 회사와 사람 간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도 추후에 나오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AI가 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AI가 매니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중간에서 피를 챙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상 영화에서만 보던 그러니까요. 영화가 현실이 네. 되는 것이잖아요. 네, 속도가 참 빠르네요. 빠릅니다. 네. 이틀 전에 이 서비스가 나왔고 그리고 그럼 그런 서비스는 주로 누가 많이 이용할까요? 이용하는 건 아무래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사람, 구직자들이실 예, 거잖아요. 구직자들일 거고 아마 지금은 실제 구직자보다는 네. 흥미로우니까 우선 테스트를 해보는 경험으로 삼을 겁니다. 지금. 그럼 지금 뭐죠? 링크드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커리어 정보를 올려놔서 그 정보를 다른 리크루팅을 하는 분들이 보고 연락을 하기를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정보를 다 올려놓은 이 공유 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다 분석해서 링크드인에서 그걸 AI가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링크드인에서 뭐 그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내 정보를 얼마나 오픈한 것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사실 중요할 텐데, 링크드인도 자기가 정보를 달라고 그러고, 저쪽에서 다른 뭐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구직자 입장에서는 여러 개를 다 하는 게 자기 확률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 식의 행동 패턴이 나올까요? 그때 저는 지금 사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링크드인이나 이런 데에서, 한국 앱으로는 리멤버라는 리멤버. 이제 명함 네. 앱이 있듯이,
거기에 내가 공개하고 싶은 정보라고 하던가 리소싱을 해놓으면 이제 사실 뜨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음. 회사 입장에선 네가 공개하고 싶은 정보만 보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 뒤를 보고 싶어 할 테니까 그렇죠.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최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페이스북 했었던 거, 인터넷 이용량들 이런 것들의 정보를 쭉 소팅해서 적합한 리크루팅에 대한 백데이터나 인성평가까지도 알아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퍼뜩 드는데요. 그렇게 하면 나는 책 판매하는 사람으로 잡힐 텐데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죠. 보부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그 AI 에이전트가 2주 전 정도부터 굉장히 핫해졌는데 네. 가장 큰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시로 이제 뭐 그쪽에서 결제도 해준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그 수단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희가 지금까지 AI를 쓸 때는 어떤 입력값을 주면 그거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그게 맞든 틀리든. 네. 근데 이 에이전트 AI는 그게 틀린지 스스로 한 번 더 검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질문을 했을 때는 한 5분 있다가 미안한데 그거 틀렸고 내가 다시 찾았는데 이걸로 해줘 라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적극성을 쭉 한 단계 나아가면 우리가 사실 연애할 때도 이렇게 블러핑을 하잖아요. 내가 10인데 100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력서에는 그런 게 되게 많은데 네. 나 뭘 잘해 막 이런 거 이렇게 해놨는데 AI가 그 정보랑 경력 정보랑 여러 가지를 봤더니 그다음에 SNS 정보를 봤더니 매치가 안 돼. 얘는 블러핑 레벨이 높은 애야, 낮은 애야, 막 이런 것까지 할까요?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충분히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유용성이 되게 커질 텐데.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I 시대에서는 솔직함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솔직함의 가치가. 지금 우리가 투자할 때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기 스스로한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포지션을 잘못 가고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되는데 계속 누적되는 바탕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일관성이 없어진 정보나 데이터가 많아지면 AI는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종합하기 때문에 얘는 이거 점수가 낮아라는 걸로 판별을 내버릴 거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방금 이야기를 듣고 든 생각이 특히 최근 시장도 그렇고 하지만 솔직함이 진짜 중요한 것 같다고 왜냐면 저도 스스로 제가 모르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현재 시장이 잘 모르면 내 포지션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그거를 가장 못하게 하는 것이 욕심이고요, 마음으로는. 그렇죠. 내가 포지션을 줄여서 현금을 갖게 되면 현금 수익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기회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이 현재의 앵커링이 돼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놓치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감소시키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존 판단에 대한 유용성을 50 정도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걸 100으로 평가해주고 있어서 그걸 못 넣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해 부족과 그다음에 욕심이라는 마음 두 가지를 둘 다 개선시키지 않고선 개선되지 않아요. 세상을 더 많이 이해하고 내 마음의 욕심과 감정들을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냐. 감정은 없앨 수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감정 없앤다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감정을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관리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과 이해를 확장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겠죠.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최근 시장이 저한테 좀 그런 의미로 다가와서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현금 비중 좀 많이는 아니고 한 30% 정도까지 30% 정도? 예,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제 새로운 자리에서는 적응이 많이 되셨습니까? 손님들도 많이 만나보셨나요? 그래서 2주 동안 좀 정신이 없었고요. 아, 그러셨구나. 예, 손님분들도 최근 시장에 그러니까 가장 주된 고민은 이제 시장이 나를 두고 가면 어쩌지? 라는 고민이 포모네요, 가장 포모. 예,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 코스피가 5천이 넘어가면서 그런 현상이 되게 짙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지 않던 일부의 종목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제는 정말 좀 뛰어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정말 신기한 게 그와 동시에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해진 구간이 정확히 좀 겹치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어려움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만 독보적으로 센 현상이 지금 나타난 게, 그 부분이 바로 나만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부분 때문에 한국 시장을 많이 산 현상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이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거는 뭐냐면 자기의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 행동의 근거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할 수 있는 돈이 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로 주식 좀 오래 했다는 선수들은 아침부터 한 30분 동안에 금융투자 창구가 코스피 코스닥 매수가 떠 안 떠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게 ETF 자금에 들어온 게 매수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30분 동안 뜨면 글로벌 이슈가 약해도 이 부분을 또 저 하루 종일 살 텐데, 저 ETF가. 그거는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시간 나누어 가지고 하루 종일 사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이 또 들어왔으면 그거를 이길 텐데, 그거 안 들어오나? 이걸 지금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씀하셨던 일주일 전에는 너무나 강해서 네. 들어오는 자금이 다 소화시켜버리고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5,300까지 갔었죠. 그래서.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촬영하는 목요일, 오늘부터는 그 현상이 전보다는 좀 일단 약해진 그러한 것이 변화인 것 같습니다. 주간에 있었던. 올해 중순으로 가면은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또 종목 레버리지 ETF도 한국에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할 것 같던데요, 보니까. 예.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종목별 변동성도 굉장히 심해질 거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해지면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욕심 때문에 네. 그 변동성이 좀 삼켜진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2010년에 같이 근무할 때 하루에 5%만 어떤 종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세요? 라는 얘기 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15%, 20%막 이런 것들이 하루에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무덤덤해졌죠, 약간.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만큼 시장이 변화한 겁니다. 네. 그 변화를 앞으로 그게 더 가속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네. 게다가 종목 선물만 생기는 게 아니라 거래 시간도 또 늘린다면서요. 거래 시간이 네, 아침 7시로 한다면서요. 네. 이게 뭐냐면 카지노 개장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이게 카지노 자본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쓴 적이 있나요? 우리가 갱스터 자본주의라는 말을 지난번에 했었고, 네. 그거는 이제 정치의 영향에 의한 네. 것이고, 카지노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게 경제적인 욕망에 의해서, 한마디로 이 하우스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결론입니다. 그 증권사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딸 테니까. 그리고 시가총액이 증가하면 누군가 잃는 사람보다 훨씬 버는 사람이 많고 내가 더 벌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금융회사의 시가총액이 미래에셋이 우리금융 지주 시가총액을 넘었잖아요. 네.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괜히 있지 않다고요. 이거 방향이 이쪽이네? 카지노 자본주의네? 그러면 카지노가 아닌 금융회사는 차이를 이제 바꿔야 되겠네? 이런 것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증권주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미래에셋이 우주가 좀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세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전체 시가총액을 보면 증권업종 시가총액과 은행업종 전체 시가총액을 더하면 그 차이가 많이 줄고 있는데, 우리 예전에 2025년 작년에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규모가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보다 이렇게 교차했다라는 얘기했었고, 작년 연말에는 미국에서, 한국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시가총액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교차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지금 세게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아마 이런 소리 쓰지 말라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기획부 장관 PBR 10배분한테 하셨잖아요. 네. 그 정도로 세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도 변동이겠지만, 그 변동에 앞서서 가장 먼저 보이는 가능성이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증권업종 시가총액이 은행 시가총액과의 교차는 언제 하는 거지? 라는 부분이 저는 현재 제일 먼저 궁금해요. 저도 증권업 쪽은 저도 이제 몸을 계속 담고 있었고, 그쵸? 네. 네, 지금도 담고 담고 계시고. 담고 있으니까, 네, 증권업이 하고자 하는 그 비즈니스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 아무래도 WM, 그러니까 PB 비즈니스가 네. 10년 전이랑은 참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그걸 지금 형태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최영화 과장님과 인연이 된 거잖아요. 제가 IB 쪽에 있다가. 그렇죠. 그때는 그랬더니만 뭔 뜬금없는 소리 하냐고
그랬었더니만 이거 지금은 다들 그거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WM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면. 그 당시와 아, 10년 동안. 아무래도 고객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자산 배분이라는 관점이 지금보단 좀 약했고, 약했죠. 예,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관점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약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도 이미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번 이제 시장이 크게 올랐고 그 뒤에 좀 주춤하다가 다시 이제 5천이 넘은 이 순간에는 많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해하고, 그리고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도박이 아니라 투자의 일종이다라는 걸 인지를 한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이제 10년 전과 지금은 이제 좀 관심사도 좀 많이 다르고, 어떻게 하면 진짜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변동성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보다는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증권회사에서 지점들에서는 이해라는 건 없어요. 무슨 이해가 어딨어. 어떻게든 저걸 이용할까. 이해는 없고 이용만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손님은 계속 바뀌는 거야. 저 하다가 지쳐서 떠나나가고, 진짜 저 돈 잘 번 몇몇 소수들은 어차피 나랑 안 만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지? 라는 법만 있었던 게 이 후진적인 증권회사의 현실이었고, 지금의 자산 배분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주식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됐어. 그리고 제가 설명하듯이 과학이라는 것에 포지션하기 위해선 부동산으로는 할 수가 없어. 관련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뒤늦게든 먼저든 들어온 사람들이, 그럼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되겠네? 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난 한 5년 동안 이제는 이 해의 범위로 넘어온 거죠. 옛날에는 증권회사나 금융회사 직원들 왜 만나려고 했었어요? 파트장님 왜 만나려고 했었어요? 10년 전에. 어떻게 종목 하나. 그렇죠. 종목 하나, 뭐 받을까? 내부 정보. 내부 정보 있는 거 어떻게, 이거 뭐 대박 나는 거 하나 얻을까? 이 길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보는 다 여기 SNS에 다 나오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를 더 안다라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제는. 이거 현장에서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이미 질문 자체가 이제 많이 달라졌고요. 종목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물론 계시기는 한데 그 비중이 많이 바뀐 거고, 그리고 좀 의미 있는 변화는 최근에 또 느끼고 좀 놀랐던 부분은 고객들이 굉장히 스마트하시다. 그래서 먼저 이제 중국 시장도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전후의 수준은 참 끝장에 알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게시판 봐요. 환장하겠어, 아주 그냥.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이제 고객 생각에는 이제 이제는 미국 시장보다는 좀 다른 시장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질문부터가 저는 이전이랑 되게 많이 변화가 생겼다. 그냥 예전에는 이제 계속 잘 돼갔던 시장에 대해서 네. 그냥 계속 투자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강했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사실 그게 어렵죠. 어렵죠. 근데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온 것도 올라왔지만 상위 한 30% 정도의 그 여건과 자산을 갖고 계신 그분들의 그 이해도가 많이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전후에 우리 멤버분들도 그렇지만 자기 현업에서 되게 전문가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예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저 주식한다라는 것은 그냥 다른 일이야 라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엮어서 하지? 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고도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계속 할 일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주식은 좋을 때 해, 잠깐 하고, 안 좋을 땐 안 하고, 이 퐁당퐁당 돌을 던지는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이 안에서 어떻게 내가 수영을 하고 헤엄을 치고 배를 몰고 할까라는 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건 뭐 방향성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죠. 뭐 진화라는 과정이 늘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준비해 주신 주제 중에도 있었기도 한데 네. 이걸 꼭 엮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최근에 우리 그 몰트본 이야기 하면서 네. 이야기도 아까 앞서서 에이전트 얘기도 했지만
엔트로픽이 등장해서 일단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게 법률 기반 서비스 회사들이 주가가 한 방 20%씩 퍽퍽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식 기반의 고부가 가치 지식, 그러니까 접근하기 힘든 거에 대한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을 AI가 대체한다라는 거였는데, 좀 전에 얘기해 주신 우리 투자라고 하는 증권사의 W과 PB라고 하는 업종도 너무 앞에다 놓고 물어봐서 좀 그렇지만 아, 진짜. 지식 맞아, 서비스 맞아. 기반인데 AI 에이전트가 한 6개월 안에 훅 꺾어버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투자는 그렇게 일부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서비스가 있었고 네. 다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가능성은 있다고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다만 이제 돈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책임 소재가 또 필요하잖아요. 어딘가에 네. 또 기대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또 뭔가 잘 안 되었을 때 AI한테 뭔가 이거 너가 알려준 답이 틀린 것 같은데 이거 욕해봤자 답답해. 예, 그렇게 하면 네. 전국을 찔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 네네, 그쵸. 맨날 전국을 찔렀대. 훌륭한 질문이에요라는 예, 얘기. 훌륭한 네. 질문이고 뭐 네. 전국을 찔렀고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예, 사실 이제 투자도 그런 길이 열리겠지만 분명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시행착오가 언제 끝나는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좀 스마트 머니들이 바로 들어가기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언젠가는 올 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근데 그 스마트머니라는 표현은 지금 PB 분들은 개인 고객을 주로 대상으로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산은 많은데 내용은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이 주로 고객이 많이 있잖아요. 조금 요즘에는 네. 그 비율이 거의 절반. 절반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어. 예. 그러면 연령층도 좀 낮아지셨나요? 저희는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음. 왜냐하면 요즘에는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한 젊은 이제 일명 예전에 영 리치라고 표현을 네네.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고객들도 되게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여기서 영은 어느 정도의 나이대인가요? 2030이라고 할 수 있죠. 오, 2030. 예. 뭐 했어? 40. 네? 40. 카메라 잠깐 써.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센터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젊은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렇구나. 음. 되게 구성이 재밌네요, 거기는. 네. 거기가 제일 큰 PB 센터잖아요, 하나증권에서. 그 건물이 세련돼서 그런가? 건물이 예쁘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안에? 들어는 안 가봤습니다. 네. 안에도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네. 여기 나무색으로, 나무로 많이 인테리어를 해놓으셔가지고 되게 편안하고 고급지고. 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PB 업무도 당연히 하지만 뭐 그 외에 이제 뭐 비상장 주식을 좀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게요.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센터랑은 좀 차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일찍 투자를 하고 싶고 좀 더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연령층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 건물 가서 최영화 과장님 나오세요라고 소리치면 나오시는 겁니까? 바로 나가죠. 알겠습니다. 저 사실 들으면서 궁금해진 거나 제 생각이 미친 게, 그러니까 영앤 리치라고 하는 분들 포함해서 어쨌든 자산을 어느 정도 이루신 분들은 본인 본업이나 다른 거에 신경이 바쁘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법률 서비스도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거였는데, 네. 근데 그거를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나의 공수를 들이고 나의 고민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열심히 정보를 서치하고 나에게 맞춤으로 대안을 제시해준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대체가 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AI를 쓰는 것도 처음에 GPT 쓸 때 훌륭한 질문이네요, 전곡을 찔렀어요 라는 답답함을 느끼다가 클로드를 쓰면서는 그런 거 없이 알아서 내 마음을 읽고 조금 답변해 주는 것 같아서 편하다는 느낌을 들었고, 어느 순간 노트북 LM이랑 최근엔 젠스파크나 뭐 안티그라비티 이용해서 동시에
AI를 한 10개씩 돌리면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더 올바른 답을 찾고 이게 사실 개인 PC에서도 어느 정도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AI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건 저는 운용사들한테 더 큰 어떤 챌린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PB가 직접 운용하는 것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네. 거의 대부분은 운용사를 통한 금융상품, 뭐 펀드라든지 1인 펀드 이런 부분들이 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고객이 PB를 거쳐서 운용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AI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운용사가 하는 것보다 AI가 더 그걸 잘 수행한다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되기 전에 이제 아마 운용사도 다양한 이제 도전을 해서 AI를 접목한 투자를 한다든지 더 효율성 있는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시도가 사실 좀 있었어요. 네. 그 업계에서도 그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맞습니다. 걸로 있었고, 근데 네. 여태까지는 그렇게 좋은 그런 지속적인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좀 업계에서. 그쵸. 근데 그 부분이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더 성과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일반적인 그 많은 수의 투자자들, 대부분 한 90%의 투자자들은 그러한 AI가 발전된 부분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전 세계에 10%의 사람들은 이게 돈 더 많이 버는 것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한 5에서 10%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돈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감과 이해력이 늘는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내가 돈 이거 지금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돈 1,000억, 2,0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다. 우리 제 입사 동기 형님 한 분이 우리 전후에 최근에 이번에 가입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형님 그 건물이 몇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해와 이 직접 즐거움, 그 부분이 나중에 진짜 중요한 것은 시간을 더 의미 있고 재미있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그 부분이 다 채워다고 삶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이런 우리의 대화가 재미있으셨는지 가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동기가 수강생이 됐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상위에 있는 분들은 이해의 증가가 필요해요. 그게 삶에 뭐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투자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이게 마치 뭐냐면 우리가 홀스파워란 말을 아직도 쓰잖아요. 네. 마력이란 말을. 네. 그걸 말을 타고 다녔으니까 쓰는 것인데, 그것이 철도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와도 그 용어를 아직도 쓰고 있는 이유는 말을 지금 전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경마장과 말을 타는 것을 취미로 하는 활동을 하잖아요. 그건 극도의 아주 상위층만 할 수 있는 게 경마를 취미로 생활하는 거고, 경마장 가서 막건 사는 거 말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나중에 남는 부분은 그것은 하는 과정에 의한 즐거움, 교류, 생명과의 교류, 이러한 것들에 의한 활동이 가장 최상위층 5%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나 이 부분도 그런 식의 5%나 활동에는 이해의 확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더 많이 보는 자존감의 확장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뭐냐면 법으로 정해져서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먼저 적용된다고 하잖아요. 법은 의회에서 바꿔주지 않기 전에는 안 바뀌어요. 그 바꾸면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서 또 바꿔주면 돼요. 그러한 것들은 뭐냐면 유두리가 없어요. 지적 활동이지만 유두리가 사실은 되게 없는 활동이에요. 근데 유두리는 없지만 양이 너무 방대해서 그걸 시험 보고 외워서 하는 게 힘들어 라고 하는 부분이 법조계가 갖고 있던 특성이었는데, AI가 그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특성과 가장 상관없는 데서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것이고, 회계사 분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고, 이 부분이 조금 더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의사분들은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미묘한 자기만의 수술이나 하면서 느껴지는 게 딱 그 매뉴얼화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법조기보다는 좀 덜 할 거고, 그 순서들이 생길 텐데, 결국 뭐냐면 인간의 상상력과 정의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일이 얼마나 담고 있느냐라는 부분.
규정대로 포맷하게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일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 얘기 주시니까 딱 퍼뜩 든 생각이 자율주행이 얘기가 나온 지는 더 빨리 나왔는데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되는 건 네. 그게 잘못됐을 때 사람이 다치고 네. 문제가 더 생기니까 좀 그쵸. 천천히 했지만 네. 지금 AI 에이전트는 이거 뭐 어떻게 된다고 사람이 다치거나 뭐 쓰는 거에 기술을 쓰는 거에 큰 크리티컬한 피해가 안 생기니까 그렇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가 적용이 될 것 같다. 이게 좀 약간 생각이 잔인한 드네요. 얘기지만 차가 사고를 났는데 그분이 연봉 1,000만 원인 분과 연봉 100억인 사람하고 똑같은 사고를 차가 냈을 때 완전 다른 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런 인간과 연결된 부분은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매우 다릅니다. 다양하고. 근데 그 안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규정되어 있는 안에서 틀에서 동일하죠. 물론 법 앞에 평등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따위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빨리 줄지 않을까요? 그쪽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기서 드는 질문이 그 과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보다 AI를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두시고 그걸 투자의 관점에서나 기업들도 보시니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AI 판도 내에서도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기업이나 AI 내에서도 좀 섹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디를 좀 관심을 더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지난 2주간 이 AI, 사실 제가 2주간은 시장 공부보다 AI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다양한 새로운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클라우드 업종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오픈클로우, 이 에이전트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한 대를 통째로 AI한테 맡겨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쓰고 있는 컴퓨터를 AI한테 그냥 맡기기에는 그 안에 저희 뭐 사진도 있고 정보도 있고 뭐 결제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 컴퓨터를 쓰지 않는 컴퓨터를 AI한테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은 검증이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뭐 미니맥, 뭐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미니맥을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미니맥을 실제로 사서 그걸 구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새롭게 세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오션이라는 이제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입을 해서 한 달에 3만 원을 주고 가입을 하니까 그냥 그 몰트봇, 그러니까 오픈클로우 봇을 하나를 세팅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일단 저부터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그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하나는 컴퓨터를 사지 않고 그렇게 쉽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시장에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근로자들이 지금 회사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와 내년에 굉장히 많은 그 소규모 기업들이 탄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AI 환경에서 대기업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작은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게 전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클라우드 업체의 시스템을 많이 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는 순간 들은 생각이 그러면 클라우드 회사들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서버를 갖고 있고 그걸 이제 임대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점도 있기는 하죠. 요즘에 반도체가 또 워낙에 비싸고 하다 보니까 서버를 증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그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는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결국은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하고 이 세 개가 제일 큰 것이고 맞습니다. 이거에 변동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새로운 부분에 확인돼서 한 거긴 했지만 그
새로운 부분을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이 갖고 있으면 그거는 사람들한테 추가적인 매수를 눌러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게 좋아 보이네. 내가 맞는 걸 하고 있네. 라는 부분으로 가만히 있게 하는 효과를 준다라고 하면 그 부분 때문에 증가하는 부분이 게다가 숫자로 지금 정확하게 계산하기에 너무 초기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부분 때문에 그 새 업체가 얼마나 몇 퍼센트 더 좋아집니다라고 계산이 지금 가능하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장 전체 환경이 미국 주식 지금 좀 줄여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 주식으로 일부 가고 해야 돼. 라면 다 지금 빅테크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파는 부분의 효과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이유 두 개가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의 효과가 합쳐져서 주가는 움직이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다가 그러면 최영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설명을 뭐야 저런 거 있었다면서 왜 주가가 안 움직이거나 혹은 주가가 왜 빠져 라는 생각을 하면 두 가지의 이유를 한 가지 이유로 전체 주가를 보다 보니까 에러가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올라갈 때도 그런 식의 힘을 받아서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빠질 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제가 추가 설명을 하나 좀 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클라우드 쪽에서 가장 힘이 센 거는 아마존이고 네.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를 하고 여러 업체가 클라우드를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구글 실적을 보면 오늘 이제 보면 클라우드 쪽 성장률이 90%가 넘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큰 영향을 주기엔 좀 미미한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규모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는 그런 대기업의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지 않고 굉장히 작은 기업의 클라우드, 왜냐하면 반값이거든요, 거의. 그러고 이제 커스터마이징도 훨씬 더 잘 해줍니다. 근데 그 반값을 제공하는 그 업체들이 지금 오라클이나 여러 가지 사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듯이 너무 지나치게 사모펀드 쪽에서 과투자돼 있다, PE 쪽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에 현재 존재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그쵸. 용화 과장님의 얘기는 그쪽의 수요가 계속 증가합니다. 라는 거면 그 문제 부분을 줄여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클라우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업체들한테요? 아니, 큰 업체들한테요. 이건 큰 업체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죠. PEF. 아, PEF에서 클라우드 센터에 너무 데이터 센터에 많이 투자해서 은행들이 해지를 해야 돼. 네. 그 해지 수단이 없어서 오라클은 상장되어 있는 CDS가 있으니까 오라클 CDS를 가지고 그 전체 포지션을 해지할래. 네. 라는 그 얘기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수요가 증가하면 오라클에 대한 것이 그만큼 문제가 안 될 수 있을 정도로 비즈니스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네 라는 부분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상황의 설명이.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 주신 거에서 그냥 제 이해는 약간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넘어갈 때 컴퓨터 회사 보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퍼스널 컴퓨터가 열심히 보급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있고 미국에는 애플이나 이제 그때 당시에 인텔이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쵸. 비싸니까 중저가 컴퓨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등장해서 현주 컴퓨터, 현주, 삼보, 주연, 삼보, 세진 이런 네, 회사들이 막 맞아요. 등장해서 개인 보급을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PC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다 없어지고 조립 PC 하는 시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간 그것처럼 지금 클라우드나 AI 봇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구글이라던가 MS에서 제공을 하지만 비싸니까 내 맘대로 쓰기 위한 아주 난 프로페셔널은 아니고 적당한 수준으로 쓰겠다고 하면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소규모 회사들을 쓰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네. PC에서는 그 퍼스널이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이거는 클라우드잖아요. 그러니까 퍼스널은 내 책상 아니라 내 손이 닿는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근데 클라우드 현상은 내 손의 범위가 아닌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나 이것이 PC 산업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훨씬 더 집중도가 필요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지금 사설 업체들 정도도 사실은 이게 그 PC의 조립 과정이 진행됐던 그 산업 상태랑은 차원이 다르게 훨씬 더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PC 산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5단계 정도까지의 세그먼트가 있는 정도의 산업이다라고 보면 제가 보기에 AI는 한 3단계 산업이에요. 단계가. 그래서 밑단에서 적용하는 걸 동일하게 적용하면은 문제가 될 것 같고 윗단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유사한 로직이 있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순간 한 게
그래서 그때 세진이랑 주연 컴퓨터를 투자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아, 그럴 때 사실 성공한 사람은 안랩을 투자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컴퓨터의 보안 체계를 위한 PC를 그쵸. 했으니까 네. 그럼 지금처럼 이런 몰트봇 같은 부분들이 등장해서 개인 AI 에이전트를 쓰기 위할 때 그거에 대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서브 트랙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조금 생각이 그 들긴 우리가 하네요. 일기 때 빅 트렌드 정할 때도 그 사이버 보안을 넣었던 이유 네네네. 중에 하나인데 그 현상이 그 우리가 일기 처음 시작됐을 때가 2024년 11월이었으니까 1년 3, 4개월 사이에 세상이 정말 AI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바뀌는 과정에서 보안의 중요성은 훨씬 더 증가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그쪽은 참 문제가 뭐를 가지고 그렇게 잘할지를 알기가 참 어려워서 네, 맞아요. 이럴 때 ETF가 효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럴 때 그 산업 전체에 ETF를 투자하는 게 이거 누가 잘하지? 개별기업 찾기보다 안랩을 개별기업으로 말씀하셔서 네네. 그보다 훨씬 더 적당하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ETF가 없었고 그렇죠. 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보안은 앞으로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뭘 잘하고 이게 어떤 걸 막아줄 수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기 알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건 예전에는 뭐 미국에서 뭐가 있으면은 한국에는 뭐가 비슷하게 좋고 이런 걸 짤 수가 없어요. 네. 글로벌 차원이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가장 잘하는 보안 기업들 그런 ETF가 적당하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에이전트 AI 관련된 수혜주를 결국에는 찾다가 이제 클라우드 쪽을 잠깐 본 건데, 정말 관련된 수혜주가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예, 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면 비중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아이디어가 달라지지 않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비중의 변동 때문에 영향을 받을 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중 관리가 더 중요하지 대상을 찾는 것 이거 뭐냐면 마이크로적인 판단이거든요. 대상을 찾는다라는 건. 네. 근데 마이크로적인 판단은 새로운 이슈를 넣어도 변동이 안 된다라고 하면 마이크로의 중요성은 올라가지 않아요. 이 부분을 다른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라는 부분을 봐야겠죠. 투자에서. 사실 이 질문을 드린 게 앞서서 오픈 AI가 등장하고 AI가 솟구쳤을 때 그때 엔비디아를 샀어야 되는데 라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뭔가 확 바뀐다고 하니까 네. 지금의 엔비디아는 뭘까? 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네.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사람들이 올라가 있지 않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찾으려면 올라가 있지 않은 것에서는 아예 중국 IT에서 잘하는 애들을 찾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쪽에 로봇하고 AI랑 두 개를 연구를 동시에 잘할 수 있는 애가 그런 처음 진짜 엔비디아 시작할 때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애들은 거기에 있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거를 알기가 참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저도 어떤 작은 기업이 뭔가 혁신적인 뭔가를 발표해서, 왜냐하면 AI를 이용을 하면 저는 대기업과 소기업의 그 갭을 순식간에 채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미리 알고 투자를 하기에는 그 기업의 오너의 생각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게 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작은 기술 기업들 투자할 때는 그 대주주가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 그걸 계속 보는 이유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이라도 그럼 알아보자라는 거를 하는 방법인데 어렵죠. 그래서 이런 큰 환경의 변화 속에서는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논리가 분명히 서는 상황이라면 담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말씀 주신 거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AI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알파벳과 이런 기업들에 대한 빅테크라고 부르는 애들을 유지를 함과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AI 회사들을 가지고 요거는 ETF 형태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는 네. 방안이 적절하겠네요. 네. 그러겠죠. 네. 제가 궁금한 거 다 여쭤봤습니다. 오늘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조금 저희 한 시간 조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꼭 뭔가 전날에 뭔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촬영 날을 원래 수요일 날 하다가 목요일 날 오늘 하루 바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했으면 이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제 했으면
저희가 코스피 오른 이야기를 아마 하고 있었지 네. 않았을까라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뭐든지 그렇지만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하루하루의 변동이 주는 영향이 더 커진 세상에서는 그 변동의 근간에 있는 무언가를 더 잘 잡아내고 이해를 해야. 그리고 뭐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이게 세상에 조심해야 될 게 되게 많구나. 그렇게 또 느끼실 수가 있어서 적당하게 해야 될 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용기를 내야 되는데 안 내는 작용을 하면 그거는 그 날짜를 우리가 촬영하는 날짜나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이런 것들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의 밑단의 이해를 잘 넓히면 좋겠네요. 오늘 두 번째 촬영이었습니다. 네. 과장님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말씀해 주시죠. 시장이 흔들릴 때,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변동이 생길 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는 또 열심히 지식을 쌓고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 해주십시오. 오늘의 오투더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오투도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